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입니다. 아주 오늘 이 자리가 너무나도 감회가 깊습니다. 김동길 선생님은 뭐 확신했다 그러시는데 저는 선거 투표날 오전 내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살았구나. 정말 우리나라 역사의 운명이 크게 바뀌는 정말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젊은 시절에는 좌파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북한의 실체를 알게 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다가 운동권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경실련이라는 시민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 사회 책임하면서 뉴라이트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좀 이 친북 좌파 척결을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했더니 제 운동권의 후배들이 저 경석이 형이 완전히 꼴통 보수가 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변절자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과거 젊은 시절을 같이 보냈던 후배들한테는 완전히 아주 철저한 기피 인물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참 마음이 참 괴롭죠. 나도 옛날에 20대 젊은 시절에 나하고 오락을 같이 했던 내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싶은데 저는 그럴 여러 가지를 다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나라의 앞날이 바르게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우리가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박근혜 캠프가 그동안 선명하게 문재인 후보하고 싸우려고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이 새누리당은 우리 이념은 민생이다 그랬습니다. 민생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작년 총선을 치렀습니다. 그 총선은 과거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가 박원순 후보에게 패배한 것처럼 패배할 게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김용민 막말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위험했습니다. 새누리당은요 이 대선 시기에도 우리가 새누리당의 당직자들하고 접촉을 하면은 색깔론을 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색깔론을 펴면 진다 이런 생각으로 새누리당 당직자들이 전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승인이라고 하나는 박근혜 후보 개인의 인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국 세력의 노력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이번 새누리당은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과거에 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경제 정의 이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한 사람. 그런데 이번에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 문제는 이슈가 아닙니다. 저는 작년 여름부터 1년 반 동안, 재작년 여름부터 1년 반 동안 만사를 집어치고 뛰었는데 왜 뛰었냐? 이대로 가면 나라가 큰일 나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이 북한 세력에게 맥힐 것 같다 하는 걱정 때문에 뛰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전부 다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이거 아무 상관없다. 어떻게 되면서 나라를 지켜야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뛰었습니다. 다행히 박근혜 후보가 마지막에 가서 정교조 문제도 얘기하고 NLL 문제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참 이번에 왜 50대 이상이 그렇게 똘똘 뭉쳤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나라가 걱정이 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아슬아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아슬아슬한 점이 앞으로도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한구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이한구 원내대표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새누리당을 믿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석기, 김재현을 국회에서 추방해야 된다고 자기가 막 얘기를 해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이 애국 시민 운동이 외롭더라도 그 길을 열심히 가주십시오. 예. 이 조중동 믿지 말고 조중동이 여러분들을 전혀 취급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가주십시오. 그래야 나라가 살아납니다. 나는 그래서 이한구 대표야말로 진짜 국회의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박근혜 당선자가 이끄는 정부를 향해서 제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아달라. 이명박 정부가 잘한 일도 많죠. 그런데 치명적으로 못한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집권 초기에 종북 좌파들의 뿌리 뽑는 일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예, 이 집권 초기 2년 동안만 이 정부가 청와대가 힘이 있지 2년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힘이 없습니다. 기업도 청와대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2년 기간 동안에 그거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2년의 기간 동안에 우파 시민사회를 확실하게 키워야 된다. 예, 역대 정부가 시민사회를 집권의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전부 시민단체들을 자기 파트너로 삼아서 자기가 하기 어려운 게 있으면 시민단체가 먼저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단체들이 분위기를 잡고 그 다음에 자기네가 결정을 해서 일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호응해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민단체가 비판하면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정부의 당선만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성공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근혜 정부 5년 동안만 가지고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번에도 반드시 우파 정부가 창출돼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통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통일이라는 과제를 앞에 놓고 이 통일을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에 이뤄내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차기 정부까지 이 같은 철학을 가진 정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끝내 북한을 변화시켜서 결국은 통일로 가지고 가려면은 이 박근혜 정부가 자기네 5년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 다음 5년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대선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요즘 정부가 국민 대통합을 한다 그럽니다. 이제 국민 대통합이라는 참 필요하죠. 이번에 48.7%와 51%로 나라가 아주 갈라져가지고 이게 서로 상대방이면 말도 통하지도 않고 대화도 나라가 그야말로 두 쪽으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이거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참 걱정스러운 게 박근혜 정부가 국민 대통합하면서 꼭 옛날에 이명박 정부가 중도 실용이라고 얘기했던 그거 뒤따라갈까봐 걱정입니다. 그걸 만약에 뒤따라가게 되면은 종북 좌파 척결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얼레벌레 너도 좋다 이러면서 가면은 그건 뭐냐? 지금의 이런 아주 철저한 이념 대결을 5년 후에도 또 다시 하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예,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5년 후에도 다시 대한민국 세력과 북한 편드는 세력으로 그렇게 갈라져서 싸움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통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5년 후에는 대한민국 우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부 대한민국 세력이 돼야 된다. 그것을 이번에 기필코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국민 대통합으로 이 갈등을 얘기할 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지역 갈등, 하나는 세대 갈등, 하나는 빈부 갈등, 하나는 이념 갈등입니다. 그런데요, 지역 갈등, 빈부 갈등, 세대 갈등은 그래도 뭔가 해법을 찾을 수도 있고 서로 대화하고 뭐 이러면서 모색하고 그래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념 갈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념 갈등은 대화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왜 좌와 우가 그렇게 처절하게 싸웠나? 그 이유는 우리 우파가 저
종북 좌파 세력하고는 절대로 대화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들은 청산돼야 될 세력이지 대화를 상대할 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이 종북 좌파 척결에 동의하고 더 이상 이제는 종북 좌파 비호 세력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할 때만 우리나라의 이념 갈등 문제는 해소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 대통합이라는 것이 종북 좌파와 또 함께 대화하자는 거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종북 좌파 척결 운동을 우리는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계속 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요새 극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제 후배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요새 형님 보니까 도대체 조갑재 선생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나는 조갑재 선생하고 다르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이 김정은 세력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단호하게 하면 극우라고 불려지는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극우라고 불리움을 받는 것을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을 그냥 역사의 짐이다, 역사의 십자가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길을 단호하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정부가 아마 이명박 정부보다는 훨씬 더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북 척결을 위한 어떤 법적인 조치나 법을 위반했을 때 단호하게 제재하거나 하는 걸 그래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명박 정부는 예를 들면은 정교조가 법의 노조로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끝까지 안 한 정부입니다. 예, 검찰이 정교조가 잘못했을 때, 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해야 되는데 계속 처벌하지 않고 미그적 끌다가 다 공소시효도 지내고 이런 식으로 처리한 정권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박근혜 정부는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만들어야 됐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냐, 우리 우파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이 운동을 계속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정교조 추방 범국민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시민단체 협의회는 이 정교조 추방 범국민운동을 전개하자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정교조를 법의 노조로 빨리 고용노동부가 선언을 해라. 그 다음에 정교조에 추가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이적단체에 가입하는 것이니까 처벌해라. 왜 정교조는 정치활동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왜 민주통합당의 당원이 되었느냐, 그거 처벌하라. 또 왜 정교조는 노동 문제만 협의하도록 법으로 돼 있는데 무슨 인사 문제, 정책 문제까지 전부 단체 협약을 했냐, 그 단체 협약 그거 취소시켜라 등등의 이런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우리가 전국적으로 전개하자, 이겁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석기, 김재현을 국회에서 추방하기 위한 서명운동. 지금 새누리당조차도 이거를 갖다 건드리려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절대로 새누리당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책임지고 싶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하자. 서명운동 갖고 가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아마 다 꼼짝 없이 다 서명할 겁니다. 만약 서명 못하면은 지역구에서 낙선운동 시작하자고요. 이걸 갖다가 새누리당뿐만 아닙니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전부 서명을 요구하고 안 되면 지역구에서 낙선 운동을 시작합시다. 예. 이 사람은 노석기, 김재현 추방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이다. 그리고 전부 다니면 우리 국민의 80%는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박근혜 정부에게 저들이 법을 추호라도 위반하면 단호하게 처벌하라. 그렇게 하면은 저는 틀림없이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집권 2년 기간 동안에 종북 좌파의 대못을 뺐자. 그러고 나면 저는 민주통합당은 그때야 비로소 깨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종북 좌파를 비호했다가는 이제 정말로 안 되겠구나. 집권이 불가능하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있는 소위 대한민국 세력들이 그 안에도 있거든요. 그 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져서 결국은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우리와 상관없는 입장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통합당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북한이 계속 도발합니다. 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터졌느냐? 북한이 생각할 때 자기네가 그렇게 도발을 하면은 이 민주통합당과 국내의 좌파들이 북한을 비판하지 않고 이명박을 막 공격해서 이명박이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이라고 막 공격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좌파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 그 치밀한 계획으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터진 겁니다. 요번에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막아냈습니다. 예. 그런데 대한민국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부 대한민국 세력이 되면은 그때야 우리 안보가 튼튼해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박근혜 정부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시민사회, 우파 시민사회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파 시민사회를 박근혜 정부의 파트너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파 시민사회가 이명박 정부 하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약화됐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 과거에는 노무현 정부가 시민사회에 돈을 많이 뿌렸거든요. 좌파만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파도 찔끔찔끔 줬다고요. 그래도 그나마 그래서 거기에는 좀 수입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오니까 아주 한결같이 말라버려서 말이죠. 허덕허덕. 지금 우파 시민단체 중에서 말이죠. 실무자가 2-3명 이상 되는 데가 없습니다. 봉급을 못 줍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근혜 정부는 우파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삼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우파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정부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 좌파들은 필요 없다.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한다. 우리가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잘못할 때는 가차없이 비판도 하고 이 비판적 지지자가 돼가지고 정부와 우파 시민사회가 국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어르신이고 대부분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70대이신 것 같은데 우리들 70대가 뭘 하냐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가 2000년도에 미국의 그 NGO 글로벌 포럼을 갔었습니다. 전 세계 시민운동 지도자들이 3,000명이 모인 대회에 갔었습니다. 그 대회에 제가 갔을 때는 제가 나이가 50대 중반이었나 그런데요. 50대 중반인데 시민단체 후배들이 이제 서경석 목사님은 이제 뒷방으로 가라고 이제 늙었으니까 자기네가 하겠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NGO 포럼에 갔더니요 3분의 2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쇼크를 먹었는지. 이게 말이죠, 선진국형 시민운동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은퇴한 사람들의 시민운동입니다. 이 은퇴한 분들이 자기네들이 네트워크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애국심도 있고 전문적 무슨 지식, 통찰력, 경험 이런 거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 대기업에서 사장을 하다가 은퇴하고 공무원으로 있다가 은퇴하고 교수로 있다 은퇴하고 이렇게 전문직에서 다 은퇴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시민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시민운동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런 분야의 전문성이 있으니 내가 이러이런 단체에 뭐 예를 들면은 납세자 운동, 세금 바로 쓰기 운동, 경제정의 운동, 부정부패 추방 운동, 환경 운동, 뭐 법조비리 추방 운동, 뭐 무슨 운동이든 좋으니까 나는 이런 운동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 저 최인식 선생님한테 좀 와서 좀 이렇게 메모를 전해주시고 그래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들이 각 분야별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좌파 없이도 정부를 견제하는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도록 하십시다. 이것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